고려는 어떤 나라였나?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우리가 지금 쓰는 코리아라는 이름이 어디서 왔는지 바로 고려, 그 이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918년 왕건이 세운 이 나라는 단순히 500년을 버틴 왕조가 아니었습니다. 거란, 몽골, 그 누구도 쉽게 무너뜨리지 못한 나라. 개방적이면서도 강했고 화려하면서도 치열했던 나라. 오늘 우리는 그 500년의 드라마 속으로 들어갑니다. 고려는 단 한 번도 쉽게 무너진 적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왕건과 고려건국 918년. 9세기 말 한반도는 완전히 혼돈에 빠져 있었습니다. 천년왕국 신라는 귀족들의 권력 다툼으로 무너지고 있었고 지방에서는 호족들이 각자의 세력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호백제의 견훤, 후고구려의 궁예, 두 영웅이 등장하며 한반도는 다시 삼국시대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그중 궁예는 특별했습니다. 그는 신라 왕족 출신으로 불교를 앞세워 세력을 키웠습니다. 처음에는 백성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는 변했습니다. 스스로를 미륵불이라 칭하고 관심법이라는 것으로 신하들의 마음을 읽는다며 수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내와 두 아들까지 죽이는 광기를 보였습니다. 공포정치였습니다. 그의 부하 중 한 명이었던 왕건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왕건은 송화, 지금의 개성지역 출신이었습니다. 그의 집안은 해상무역으로 부를 쌓은 호족이었고 왕건은 어려서부터 실용적이고 개방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918년 6월 왕건은 신하들과 함께 궁예를 몰아내고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라 이름을 고려라 지었습니다. 고구려를 계승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왕건은 달랐습니다. 그는 무력보다 포용을, 독재보다 협력을 선택했습니다. 그가 남긴 훈유 10조는 고려 500년 역사의 헌법과도 같았습니다. 불교를 존중하라. 사찰을 함부로 세우지 말되 불교의 정신을 잊지 마라. 지방 호족들을 포용하라. 그들의 힘을 인정하고 함께 가라. 전쟁보다 외교를 우선하라. 무력은 최후의 수단이다. 차령 이남의 사람들을 차별하지 마라. 지역 갈등을 만들지 마라. 이 원칙들은 고려가 500년을 버틸 수 있었던 근본이었습니다. 왕건은 건국과 동시에 후삼국 통일이라는 거대한 과제를 안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차근차근 포용과 외교로 적을 아군으로 만들어갔습니다. 후삼국 통일과 안정기 936년. 왕건의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무력보다 포용, 정복보다 흡수. 그는 후백제와 신라를 대하는 방식을 완전히 다르게 가져갔습니다. 먼저 신라는 이미 천년왕국의 영광을 잃고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왕건은 신라의 사신을 보내 우호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935년 신라 경순왕은 스스로 고려에 항복합니다. 이것은 정복이 아니었습니다. 왕건은 경순왕을 후하게 대접했습니다. 왕족의 예우를 보장하고 관직을 주었으며 심지어 자신의 딸을 경순왕의 아들에게 시집 보냈습니다. 천년왕국 신라는 단 한 방울의 피도 흘리지 않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후백제는 달랐습니다. 견훤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야심가였습니다. 왕건과 견훤의 대결은 치열했습니다. 927년 공산전투에서 왕건은 견훤에게 크게 패했습니다. 왕건의 사촌이 전사하고 왕건 자신도 반신이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지만 왕건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운명은 후백제 내부에서 터졌습니다. 견훤의 아들 신검이 아버지를 금산사에 유폐시키고 왕위를 찬탈한 것입니다. 견훤은 탈출해 왕건에게 투항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적에게 손을 내민 것입니다. 936년 왕건은 1~2천 전투에서 후백제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후삼국은 드디어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승부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전국에 흩어진 수많은 호족들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왕건은 강압 배신, 혼인 정책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무려 29명의 부인을 두었는데 대부분이 지방 호족의 딸들이었습니다. 결혼을 통해 호족들과 가족이 되는 전략이었습니다. 또한 호족들에게 관직을 주고 그들의 세력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심관 제도와 기인 제도입니다. 사심관은 출신 지역의 행정을 맡기는 것이고 기인은 지방 호족 자제를 중앙에 머물게 하는 일종의 인질 제도였습니다. 폐유와 견제,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것입니다. 이렇게 고려는 중앙 집권 국가로 빠르게 안정되어 갔습니다. 하지만 이 포용 정책에는 대가가 있었습니다. 귀족들의 힘이 너무 강해진 것입니다. 이것은 훗날 고려 정치의 가장 큰 특징이자 가장 큰 약점이 됩니다. 고려의 정치 구조와 귀족 사회. 고려를 한마디로 정의하라면 귀족의 나라였습니다. 왕이 있었지만 왕보다 강한 귀족들이 있었습니다. 중앙에는 문벌귀족이라 불리는 몇몇 강력한 가문들이 자리 잡았습니다. 영주 김씨, 인주 이씨, 해주 최씨, 파평 윤씨. 이들은 대대로 고위관직을 독점하며 권력을 세습했습니다.
고려는 과거제를 실시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시험을 통해 관직에 진출할 수 있다는 개방적인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음서제도 때문입니다. 음서란 5품 이상 고위 관료의 자제에게는 시험 없이 관직을 주는 제도였습니다. 결국 귀족 자제들은 시험도 보지 않고 관직을 얻었고 평민들은 아무리 공부해도 높은 자리에 오르기 어려웠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공음전이라는 토지 제도였습니다. 일반 관료들은 퇴직하면 토지를 반납해야 했지만 공신이나 고위 귀족의 자손들은 대대로 토지를 물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경제적 특권까지 세습된 것입니다. 그 결과 고려의 왕권은 생각보다 약했습니다. 왕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정책은 귀족들로 구성된 도병마사라는 회의에서 결정되었습니다. 귀족들이 반대하면 왕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왕을 폐위시키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목종, 덕종, 정종 여러 왕들이 귀족들의 권력 다툼 속에서 쫓겨났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귀족 가문이 이자겸입니다. 그는 딸 셋을 왕비로 보내며 권력을 장악했고 왕을 무시하고 국정을 좌지우지했습니다. 1126년에는 아예 쿠데타를 일으켜 왕궁을 불태우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이자겸의 난입니다. 비록 실패했지만 이 사건은 고려 귀족 사회의 극단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또 다른 강력한 가문은 묘청으로 대표되는 서경 세력이었습니다. 묘청은 서경, 지금의 평양을 중심으로 새로운 개혁을 주장했습니다. 내경의 귀족들은 썩었다. 서경으로 천도하고 금나라를 정벌하자. 하지만 개경 귀족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묘청은 1135년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묘청의 난. 비록 1년 만에 진압되었지만 이 사건은 고려 사회의 균열을 보여주었습니다. 지역 갈등, 개혁파와 보수파의 대립, 귀족 사회의 부패. 고려는 안정된 듯 보였지만 내부는 점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 귀족 사회는 놀라운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고려의 문화전성기. 고려는 정치적으로는 혼란스러웠지만 문화적으로는 찬란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불교가 있었습니다. 불교는 단순한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국가 이데올로기였고 예술의 원천이었으며 외교의 도구이기도 했습니다. 고려 사람들은 부처의 힘으로 나라를 지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바로 팔만대장경입니다. 1236년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고려 사람들은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의 힘으로 이 나라를 지키자. 강화도로 피난한 고려 정부는 16년에 걸쳐 8만여 장의 모판에 불경을 새겨 넣었습니다. 8만대장경의 정교함은 경이롭습니다. 8만 장이 넘는 모판인데 글자의 크기가 거의 똑같고 오탈자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의 컴퓨터 인쇄물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보존 상태입니다. 700년이 넘었는데도 모판이 썩지 않고 온전히 보존되어 있습니다. 나무를 바닷물에 3년간 담갔다가 소금물에 삶고 그늘에서 천천히 말리는 등 과학적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된 인류의 보물입니다. 그리고 고려청자. 고려청자의 비색, 그 신비로운 푸른빛은 당시 세계 어디에서도 흉내낼 수 없었습니다. 송나라 사람들조차 고려의 비색은 천하제일이라고 극찬했습니다. 특히 상감기법은 고려만의 독창적인 기술이었습니다. 보자기 표면을 파내고 그곳에 흰흙이나 검은 흙을 메워 넣어 무늬를 만드는 기법. 합, 구름, 연꽃 무늬가 새겨진 청자는 단순한 그릇이 아니라 예술품이었습니다. 금속 활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본인 직지 심체요절은 1377년 청주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구텐베르크보다 78년이나 빠른 것입니다. 고려 사람들은 이미 13세기부터 금속 활자를 사용했습니다. 기술력이 그만큼 뛰어났던 것입니다. 소도 개경은 국제도시였습니다. 송나라, 거란, 여진, 일본 상인들이 드나들며 무역을 했습니다. 아라비아 상인들도 고려에 왔고 고려의 명성은 먼 서역까지 퍼졌습니다. 코리아라는 이름이 세계로 퍼진 것도 이 시기입니다. 개경의 만월대 궁궐은 화려했습니다. 귀족들의 저택은 웅장했고 시장은 활기찼습니다. 사찰에서는 연등회와 팔관회 같은 큰 축제가 열렸고 수만 명이 모여 춤추고 노래했습니다. 고려의 문화는 개방적이었습니다. 중국 문화를 받아들이되 그대로 따라하지 않았고 고려만의 독창성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려 문화의 힘이었습니다. 외교의 천재들, 거란과의 전쟁. 10세기 말 고려 앞에 거대한 적이 나타났습니다. 거란, 그들이 세운 요나라. 거란족은 만주와 몽골 일대를 장악하고 송나라마저 굴복시킨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들의 다음 목표는 고려였습니다. 993년 10월 거란의 장수 소손영이 80만 대군을 이끌고 고려 국경을 넘었습니다. 고려는 공포에 빠졌습니다. 신하들은 항복을 주장했고
개경에는 피난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나섰습니다. 서희. 그는 무기가 아닌 말로 싸우겠다며 거란 진영으로 향했습니다. 소손영과 서희의 담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너희 고려는 신라 땅에서 일어났다. 우리 거란의 선조 고구려 땅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송나라와만 교류하니 이것이 옳은 일이냐? 서희는 침착하게 반박했습니다. 아니다. 우리 고려야말로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다. 나라 이름도 고려이고 평양에 수도를 두었던 것도 그 때문이다. 만약 영토 문제를 말한다면 지금 우리 땅에 여진족이 자리 잡고 있어 우리가 거란과 직접 교류할 수 없다. 만약 거란이 군대를 물리고 우리에게 그 땅을 돌려준다면 우리가 여진을 몰아내고 거란과 교류하겠다. 완벽한 논리였습니다. 초손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서희는 계속해서 협상했고 결국 거란군은 한 번의 전투도 없이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고려는 강동 6주를 얻었습니다. 압록강까지 영토를 확장한 것입니다. 싸우지 않고 이긴 전쟁. 이것이 바로 고려 외교의 정점이었습니다. 하지만 거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010년 거란의 성종이 직접 40만 대군을 이끌고 다시 쳐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핑계가 달랐습니다. 고려에서 쿠데타가 일어나 현종이 목종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했으니 그 죄를 묻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고려군은 용감하게 싸웠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거란군은 개경까지 쳐들어왔고 왕궁은 불탔습니다. 현종은 나주까지 피난을 갔습니다. 하지만 거란군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보급이 끊기고 고려 백성들의 저항이 거세졌습니다. 게릴라 전술로 거란군을 괴롭혔고 결국 거란군은 철수했습니다. 그리고 1018년 거란은 세 번째로 쳐들어왔습니다. 소배합이 이끄는 10만 대군. 하지만 이번에는 고려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강감찬 장군이 귀주에서 거란군을 맞았습니다. 강감찬은 천재적인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먼저 강의 물을 막아두었다가 거란군이 강을 건널 때 뚝을 터뜨려 물에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혼란에 빠진 거란군을 공격했습니다. 귀주 대첩. 10만 대군 중 살아 돌아간 것은 고작 수천 명. 고려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거란은 다시는 고려를 침공하지 못했습니다. 고려는 외교로 그리고 전쟁으로 거란을 막아냈습니다. 작은 나라였지만 절대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무신정병과 무신정권 1107년 고려는 문신 중심 사회였습니다. 과거 시험을 통해 관직에 오른 문신들이 모든 권력을 차지했습니다. 무신들은 아무리 전쟁에서 공을 세워도 천대받았습니다. 심지어 비족자제 출신 문신들은 무신들을 하인처럼 대했습니다. 무신들의 불만은 쌓이고 쌓였습니다. 그리고 천복 70년 폭발했습니다. 무신 정변. 의종이 보현원이라는 곳에 행차했을 때 문신들은 무신들에게 온갖 모욕을 주었습니다. 한 문신은 무신 장군의 수염에 불을 붙이며 놀렸습니다. 또 다른 문신은 무신들에게 춤을 추라고 강요했습니다. 참다 못한 무신들은 칼을 뽑았습니다. 정중부, 이의방을 중심으로 한 무신들은 문신들을 무차별 학살했습니다. 의종을 폐위시키고 명종을 새 왕으로 세웠습니다. 하지만 실권은 무신들이 쥐었습니다. 이것이 무신 정권의 시작입니다. 무신 정권은 약 100년간 지속됩니다. 하지만 무신들도 서로 싸웠습니다. 정중구는 이의방을 죽였고 경대승이 정중구를 죽였고 이의민이 경대승의 뒤를 이었습니다. 권력은 칼로 빼앗고 칼로 지켰습니다. 그중 가장 강력했던 인물은 최충원입니다. 그는 1196년 권력을 장악한 뒤 자신의 집에 교정도감이라는 사적 권력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왕보다 강한 권력을 가진 것입니다. 최충원, 최우, 최항, 최의로 이어지는 최씨 무신 정권은 4대 60년간 고려를 지배했습니다. 왕은 허수아비였습니다. 하지만 무신 정권 시기는 혼란의 연속이었습니다. 권력 다툼뿐 아니라 백성들의 봉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망이망소위에 난 1176년 공주 명학소의 천민들이 신분 해방을 외치며 봉기했습니다. 만족의 난 1198년 개경의 노비들이 모의했습니다. 왕우장상의 씨가 어디 있느냐?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비록 사전에 발각되어 실패했지만 이 말은 역사에 남았습니다. 김삼이 효심이 난 1193년 경상도에서 대규모 농민봉기가 일어났습니다. 백성들은 무신 정권의 수탈에 저항했고 신분해방을 꿈꿨습니다. 고려 사회는 안팎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의 틈을 노리는 적이 동쪽에서 나타났습니다. 몽골 침입과 고려의 항전. 1231년 역사상 가장 무서운 적이 고려 앞에 나타났습니다. 몽골. 칭기즈칸이 세운 몽골 제국은 유라시아 대륙을 정복하며 세계 최강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나라를 무릎 꿇렸습니다. 고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1231년 8월 몽골의 살리타이가 이끄는 대군이 압록강을 넘었습니다. 고려는 처음에 항복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몽골의 요구는 끝이 없었습니다.
곡물, 인질, 다루가치라는 감시관까지 파견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최씨 무신 정권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1232년 강화도로 천도. 강화도는 바다로 둘러싸인 섬이었습니다. 육지의 전투에 강한 몽골군도 바다는 건널 수 없었습니다. 왕과 귀족들은 강화도로 피난했고 육지에 남은 백성들에게 항전을 명령했습니다. 이것이 고려 항전의 시작입니다. 몽골군은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육지를 초토화시켰습니다. 도시를 불태우고 백성들을 죽이고 문화재를 파괴했습니다. 항룡사 9층 목탑, 고려 최고의 건축물이 불타 사라졌습니다. 초조대장경도 불에 타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고려 백성들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김윤호는 충주성에서 몽골군을 막아냈습니다. 몽골의 명장 살리타이를 화살로 쏘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처인성 전투의 승리는 고려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갑지에서 백성들은 산성으로 들어가 저항했습니다. 게릴라전, 농성전으로 몽골군을 괴롭혔습니다. 몽골은 1231년부터 1259년까지 무려 6차례나 고려를 침공했습니다. 30년 가까이 전쟁이 계속된 것입니다. 몽골은 세계를 정복했지만 고려만은 끝내 완전히 무릎 꿇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대가는 컸습니다. 육지는 황폐해졌고 수많은 백성이 죽거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결국 1259년 고려는 몽골과 강화를 맺습니다. 하지만 최씨 무신 정권을 무너뜨리고 왕권을 회복하는 것이 조건이었습니다. 강화는 맺어졌지만 끝까지 저항한 세력이 있었습니다. 삼별초. 삼별초는 최씨 정권의 사병 조직이었습니다. 그들은 강화 조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싸운다. 삼별초는 배중손을 중심으로 1270년 봉기했습니다. 강화도를 떠나 진도로 근거지로 옮겼고 다시 제주도로 옮겨가며 저항했습니다. 그들은 3년 넘게 고려 정부와 몽골 연합군에 맞서 싸웠습니다. 비록 1273년 제주도에서 최후를 맞았지만 삼별초의 항쟁은 고려의 자존심이었습니다. 끝까지 싸우는 고려인의 정신을 보여준 것입니다. 결국 고려는 몽골의 부마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왕조는 유지되었고 자체 관료 체제도 남았습니다. 고려의 끈질긴 생존력이 빛을 발한 순간이었습니다. 원 간섭기와 공민왕의 개혁. 몽골, 즉 원나라의 간섭은 심각했습니다. 왕은 원나라 공주와 결혼해야 했고 관직 임명에도 원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심지어 쌍성 청관부라는 원나라 기관이 고려 땅 일부를 직접 지배했습니다. 왕권은 땅에 떨어졌고 권문세족이라는 친원 귀족들이 권력을 독점했습니다. 그러던 중 공민왕이 등장합니다. 1351년 그는 개혁을 선언합니다. 원나라에 빼앗긴 땅을 되찾겠다. 권문세족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 공민왕은 쌍성 청관부를 무력으로 수복하고 신진사대부를 등용하며 개혁을 추진합니다. 하지만 기득권 세력의 반발은 거셌고 결국 그는 암살당합니다. 개혁의 희망은 미완으로 끝났습니다. 고려의 몰락과 조선으로의 전환. 공민왕 이후 고려는 빠르게 무너집니다. 외구의 침입이 계속되고 권문세족과 신진사대부의 대립은 심화됩니다. 그리고 1388년 운명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리화도 해군. 요동정벌을 명령받은 이성계는 압록강 미화도에서 군대를 돌려 개경으로 향합니다. 쿠데타했습니다. 이성계는 권력을 장악하고 1392년 마침내 새 왕조를 선포합니다. 조선. 고려는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고려가 남긴 유산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팔만대장경, 고려청자, 금속활자, 그리고 무엇보다 끝까지 굴하지 않았던 정신. 고려는 지금도 우리 곁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에필로그. 고려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고려가 남긴 유산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팔만대장경은 지금도 해인사에 보존되어 있고 고려청자는 박물관에서 그 비색을 뽐내고 있습니다. 금속활자는 인쇄술의 혁명이었고 직지심체유절은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본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코리아라는 이름,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부르는 이 이름은 고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고려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귀족들의 권력 다툼, 무신정변, 외침, 수많은 혼란과 위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려는 절대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거란이 3번 쳐들어왔을 때도, 몽골이 30년간 침략했을 때도 고려는 끝까지 싸웠고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외교로 적을 물리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문화로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고려는 단순히 500년을 버틴 왕조가 아니었습니다. 개방적이면서도 강했고 화려하면서도 치열했던 그야말로 위대한 나라였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고구려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